달러로 치면은 140K? 1억 5천, 네, 1억 5천 정도 1억 지금 5천 판매가 정도. 됐어요. 이 디지털 아트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군요. 아,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 그게 마켓이 여러 개가 있군요. 근데 제가 처음에 또 이거를 마켓을 다 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요 네. 마켓이 또 있어서 저희가 알아야 음, 될 거는 또 몇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음, 거기서 파생하는 게 더 유리하고, 음, 근데 뭐 인스타에 올리는 거랑 그 음. NFT 마켓에 올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인스타는 그냥 업로드하는 이미지 파일 그 자체만인데, 네. 그 NFT 플랫폼에 올리면은 저희가 토크나이즈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작품을 올리면은 무슨 프로세스를 거쳐요. 처리를 하더니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막 조립이 돼서 음, 어떤 그 코드명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이 코드 자체는 유일무이한 코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올라가지만 거기에 그 코드가 딱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코드는 절대 이제 불변하는 그런 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NFT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들 그럼 나도 NFT 바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인스타 올리는 것처럼 그냥 거기 플랫폼 올리면 되잖아. 한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스피라고 그 토커나이즈 하는데 그 과정에 돈이 들어요. 프로세싱 피가 있군요. 네, 그쵸. 그거를 이제 그 코드를 만드는 게 여기저기 이제 컴퓨터들이 GPU를 통해서 그걸 네. 코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걸 돈 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마다 어디는 바로 올릴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오픈C라는 오픈C 네. 열린 바다 거기다가는 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누구나 가스피만 내면은. 근데 이제 큐레이팅이 필요한 플랫폼이 또 있어요. 이게 워낙 네. 오픈시 같은 데는 워낙 많은 사람이 내니까 음, 좋은 아티스트 찾기도 어렵고 음, 우리는 진짜 선별된 아티스트만 뽑겠다. 그래서 이제 음, 선별 과정에 있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런 데는 아티스트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이제 일인 거죠. 거기에 음, 등록되면은 그래도 이제 등록만 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음. 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예전부터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NFT 자체가 네. 저희가 뭐 붐이 일어난 건 뭐 1년 채 안 됐지만 네. 사실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네네. 초창기 NFT가 미래가 될 것이다. 그 네네. 사람들은 작품이 뭐 멋있지 않아도 네. 이미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했어. 예전에는 이제 높은 금액이 아니었었지언정 그게 네. 지금은 높은 금액이 됐고 그래서 네. 일단 NFT 그 마켓에 처음에 스텝이 시작했을 거고 네.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작품이 괜찮으면 이렇게 선별을 하다가 이 네. 사람들도 진짜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 그 NFT 마켓에서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 큐레이터로 활동을 또 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작품 활동도 하지만 크리에이터로 이 작가는 내가 NFT를 많이 해봤지만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은 네.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팔로워도 이미 높고 굉장히 유명한 언론에 매체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면은 우리한테 수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평가하게 벌써 되는 거죠. 벌써 약간 파인아트 시장처럼 되고 있군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조금 차이점은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러리에서 갤러리에 올림으로써 작가들이 그 음, 마진을 갖고 판매를 이루어지는데, 많이 가져가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많이, 제가 알기로도 네. 거의 반 이상을 가져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 네. NFT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가는데도 15%를 가져가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리즈너블한 정도를 떼가는군요. 전 작년 한 10월쯤에 얀 살라데코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음, 그 사람, 이제 더밀에 다녔던 친구인데, 음, 엘라스틱에도 일하고, 그 음, 친구가 굉장히 막 흥분해서 어느 날, 음, 야, 씨, 이거 보라고 하면서 너 이거 얼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내가 하지 않을까 했더니 야, 이게 뭐 1억에 팔렸대, 2억에 팔렸대 이렇게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음,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 작품을 산 사람이 이 작품을 저작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이거 산 거고 자기가 자기 거다라고 명시만 되는 거고 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광고에 쓰는 것 그런 것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흥분했구나, 술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알게 된 사건이 이제 비플의 작품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 네, 비플이 이제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는 그 음, NFT 마켓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음, 거기서 굉장히 고가의 이제 작품으로 팔고 있다가 네, 이제 크리스티라는 실제 그 아트
네, 경매하는 경매 곳. 거 네, 하는 데에서 네. 비플이 이제 그 1000데이즈를 팔았던 거죠. 여태까지 작업했던 걸.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뭐 하나로는 800억에 팔렸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 3월쯤 됐었던 것 같아요. 1, 2, 3월쯤 올해. 왜냐면 비플은 굉장히 친숙한 아티스트였거든요. 저희한테는 비플을 음, 모르는 모션그래퍼는 없을 정도로 음, 굉장히 활발하고 이 사람은 막 프로젝트 파일도 공유하고 음, 저는 실제로 비플을 만나서 막 이야기도 했었는데 음, 음, 내 친구,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부자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은, 음, 이게 굉장히 거리감에서 현실감이 안 되는데, 음, 모션 그래퍼? 내가 만났던 친구가 대박이 났대. 뭐 뉴스에 나와. 그래서 음, 이게 마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 그때부터 너도 나도 NFT가 뭐야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모션 그래퍼들이. 그럼 다들 NFT 뭐 어떻게 시작한 거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흥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제가 좋아하던 아티스트들이 네, 하는 어떤 친구는 되게 잘 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런지 봤더니 NFT 플랫폼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한 플랫폼에 넣으면 다른 데는 못 넣는 거예요? 네, 그게 아,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그 가이드가 있어요. NFT 네, 플랫폼마다. 근데 네, 이게 할 수는 있다.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은 컬렉터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음, 그러면 유일무이하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기다도 올리고 음, 저기도. 그래서 음, 차라리 한 플랫폼에 에디션을 여러 개로 팔 수는 있어요. 한 작품을 100개 에디션을 불려서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A 플랫폼, B 플랫폼에 똑같은 걸 올리면은 음, 아마 그거는 컬렉터한테도 신뢰고 아티스트한테도 이제 인정받지 못한 아티스트가 될 거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처음에는 제가 알던 되게 굉장히 잘하던 아티스트 분들이 음, 파운데이션이라는 데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음, 얘가 랭킹이 이랬어요. 니프티 게이트웨이 여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음, 그리고 여기는 막 세네 달 걸려도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음, 뭐 거의 아무도 못 들어간다. 팔로우가 뭐 100만이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음, 막 이런 데가 있었고 음, 그 밑에가 슈퍼레어랑 메이커스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음, 여기가 비슷했어요. 여기는 음, 이제 큐레이팅이 좀 빡센데 음, 그래도 여기는 이제 판매금이 굉장히 높았고 음, 굉장히 아티스트도 적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는 데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음, 파운데이션이라는 데는 아티스트가 그게 초대장이 생겨요. 음. 그래서 초대장을 뭐 세 장을 주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업로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클럽하우스 스타일이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문제였던 거죠. 그게 세 개씩 주어지면 이제 점점 넓어져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파운, 커지니까. 파운데이션 초반에는 이게 판매가 좀 되다가 이게 아티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네.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비딩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음, 그때가 한 2, 3월이었어요. 2, 음, 3월에 제일 피크를 달렸을 때인데 파운데이션이 음, 죽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음, 그 데이터가 크립토 아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음. 판매율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요. 어디가 네, 잘 되고 있는지, 그 네, 네, 랭킹, 어디가 네, 제일 네. 높은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슈퍼레어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저는 답을 내렸고, 좀 지켜보셨군요. 빠르게 안 들어가고.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음,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중에도 알게 됐지만 이게 작품을 보는 것보다 작가를 또 많이 보더라고요. 컬렉터 분들이. 뭐, 우리가 보기엔 이 작품이 더 멋있는데 왜 이게 이 가격에 팔려? 이렇게, 야, 음, 이게 이거 이렇게 팔렸대. 미쳤어. 막 이러지만 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는 굉장히 수많은 전략이 있었고, 음, 뭐, 아니면 뭐 비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뭐. 제가 결정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제 작품이 개인 작업을 해왔잖아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비엔스나 아니면 비메오에만 올렸던 사람인데 제 네, 작품을 더 큰 데다 올려서 더 많은 사람 보면은 제가 나쁠 거 없잖아요. 저의 작품이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거고. 음, 그래서 그건 나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작업자로만 이제 일을 했잖아요. 회사 소속으로. 내가 여태까지 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러면은 자신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더 숙성되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아티스트인데 음, 나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나를 아티스트로 등록하려면은 나는 디지털 아트를 하는 사람인데 실제 아트 시장에서는 디지털 아트는 그동안은 뭐 아티스트라고 칭송받기 쉽지 않았는데 음, 비플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아티스트가 알려지고 있네. 그러면
나도 한번 여기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자신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NFT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니까 내가 얘네보다 퀄리티는 좋겠는데 내가 네. 여태까지 썼던 기술을 쓰면은 음, 더 좋은 퀄리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저는 이미 만들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영상, 모션 그래픽 이렇게 긴 영상을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 거의. 음. 그래서 대부분은 밈 같이 이제 짧은 루킹 GIF 영상만 같은 스타일이었죠. 맞아요. 이 작품이 나오면 새롭겠다. 퀄리티 높은 작품이 오면은 누가 싫어할까 이거를 이런 생각이 자신 있는 부분이었고 음, 자신 없던 부분은 제가 소셜 인지도가 없었죠. 그래서 음, 이때 막 그 인스타를 막 제대로 작업 계정도 파고 음, 사람들 팔로워 아무리 모아봤자 음, 거기에 이제 잘 되는 사람은 100만 팔로워 뭐 200K, 음, 300K 이렇게 되는데 음, 그래서 저의 단점은 인지도가 아직 없다. 그래서 음, 나에게는 포텐셜이 있다. 약간 이런 걸 밀어붙여야겠다 하고 음, 이제 그게 이제 저의 단점이 됐었죠. 그래서 음, 다행히 이제 슈퍼레어에 제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 제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저의 아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음, 이런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음, 소셜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나의 이 퀄리티와 이런 거를 난 자신 있고 나는 음, 거기에 플러스로 새로운 인터랙티브 아트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니까 음, 저는 이렇게 바로 승인이 났어요. 원래 어떤 음, 사람은 6개월 기다린 사람도 있다는데 음, 저는 바로 그게 통과가 됐고 그때 음, 이제 그쪽에서 큐레이터가 너 홈페이지랑 너를 알려줄 수 있는 소셜미디어 하나 알려줘. 그래서 제가 음, 그때 마침 만들어서 인스타그램과 제 홈페이지 GIF로 이렇게 메인을 딱 장식해 놓은 그 음. 홈페이지를 만들고 바로 아티스트로 등록이 된 거죠. 그렇게 등록이 되면은 이제 슈퍼레어라는 거기 큐레이터가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제 아티스트로 제 계정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줘서 네, 튜토리얼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등록된 아티스트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디 음,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여기에다가 너가 올리면 너 프로필에 이제 올라올 거야, 작품이. 이렇게 알려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튜토리얼대로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제 인스타에 작품 올리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음, 슈퍼레어에 작품 올리는데 네, 그 과정의 튜토리얼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일단은 저의 작전은 성공했던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레어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해서 첫 음,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작품을 에이시메털이라는 개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네, 전시회 프로젝트를 했고 그거 영상을 제가 타이틀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네, 그 욕심이 났던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제 타이틀 시퀀스 한 2분짜리인데 음, 거기에 씬이 여러 개를 자를 수 있겠더라고요. 뭐 음, 예를 들어 그 뭐 전선이 나오는 괴물 씬 아니면 뭐 물속에 음, 사는 뭐 로봇 씬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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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 예를 들어 한 작품 올려서 얼마에 팔릴 거를 나눠서 음, 올리면은 더 가치가 더 음. 많은 작품을 수익을 파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극대화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트레일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1, 2, 3, 4, 5 드롭할 거다. 하면서 막 음, 멋있게 막 툭툭툭툭 해서 1번 탕 며칠, 2번 음, 팍 며칠 이렇게 해서 음. 처음에 이제 1번을 올렸더니 굉장히 적은 금액이 막 0.0 메디더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미더 그게 달러로는 어느 정도예요? 그때는 뭐 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런 아, 그 식으로 정도. 비딩이 네,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나는 네, 그래도 뭐 12더, 22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일단 두 번째 거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컬렉터한테 트위터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컬렉터인데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작품을 막 컬렉하는 계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네. 너 작품을 봤는데 뭔가 작품 하나가 이렇게 완성도가 있지 않다. 뭔가 끊긴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영상을 끊었기 때문에. 끊었으니까. 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NFT 아트를 올리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는 사람도 그 백데이터가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첫 작품이 팔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작품을 또 올렸다? 이 사람이 이거 불안불안한데 뭔가 아티스트가 성장 가능성이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기 생각에는 너가 그 풀 영상이 있으면 그걸 그냥 올리는 걸 추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토크나이즈를 해서 올렸지만 제가 또 음, 번 할 수 있어요. 지운다고 하거든요. 번 한다는 음. 걸. 네, 그걸 없애버릴 수는 있군요. 일단 안 네. 근데 팔렸으면은. 네, 문제는 가스피가 들어요. 아,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네. 네. 근데 그 가스피가 올릴 때도 제가 뭐 한
4, 5만 원 정도 들었고, 네. 그리고 지울 때도 뭐 지울 땐 좀 싸요. 뭐 10,000원 정도 들어서 지웠던 음, 거죠. 다 음, 두 개를 올렸는데 두 개 다 지우고 음, 다시 트레일러 만들었어요. 음, 에이시메트릭 타이틀 풀 버전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풀 버전을 올리겠다 해서 네. 딱 올리자마자 저한테 조언해 준 분이 3위더를 바로 걸었어요. 음, 3위더면은 그때 당시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한 5천 불 이상 네, 5,000불에서 10,000불 뭐 사이. 사이에 음, 그걸 걸었고 누군가를 3위더를 거니까 누군가 또 걸더라고요. 4.5위더, 뭐 음, 5위더, 7위더 이렇게 막 걸고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쪽지로 나 지금 8위더에 걸면 너 바로 내 거 억셉트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제안이 음, 막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 음, 순간 이제 파리더면 괜찮겠는데 해서 이제 답장하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음, 너 얼마 생각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네, 컬렉터가. 네, 그러면은, 갑자기 두 명의 컬렉터가 사겠다고 하니까 이거 좀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겠는데 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좀 더 우위의 입장에서, 네, 뭐 파리더 적다. 나는 예를 들어 저는 15이더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더니 그 친구, 그건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음, 11리더에 뭐 사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네고시에이션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 컬렉터가 이제 연락이 왔고 그 컬렉터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아티스트 데이비드 알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네, 작품을 컬렉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내 친구 그륜이라는 얘가 멋있는 작품 올렸는데 너 음, 얘 작품 관심 있으면 얘 거 컬렉해라. 얘 진짜 짱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제 음, 친구가. 그래서 그 컬렉터가 보고 너 어느 정도 원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중간에 맞췄던 게 17.77리더였어요. 저의 그 음, 첫 에이시메탈 타이틀이 17.77리더? 그게 미국 달러로 하면은 그때는 5만 불 정도 했었어요. 제네시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첫 작품을. 네, 제네시스 작품이라고 하고, 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첫 음, 작품이 얼마에 팔려야 그 다음 작품이 그 그거 이상으로 가니까. 평균가가 된 거죠. 그래서 아, 그 백그라운드가, 음,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잘 팔았기 때문에 음, 제가 그 다음 근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카운터 펀치였어요. 제 개인 작업 중에 제일 퀄리티가 높은 거였고, 제일 최근 음, 거였고, 원래는 그래서 다음 작품을 안 올리려고 했다가, 음,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올려달라고 이제 컬렉터가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음, 예전에 했던 개인 작업을 그렇게 올렸고, 음, 지금까지는 총 4개의 작품이 판매가 됐죠. 저의 시리즈를 또 나눴는데, 에이시메터리는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같은 거고, 또 네, 오마주 프로젝트라고 HR 기거 방고 이거는 이제 유명 음, 작가분들의 제 오마주 버전 하는 게 있고, 네, 라이트 인 코리아는 이제 제가 그 지역을 가지고 좀 가지를 음, 쳐나가려 그랬어요. 뭐 음, 한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에 음, 첫 작품이고, 음,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제가 급하게 하려는 생각은 아니에요. 네. 음, 제가 지금까지 총 42더리움을 판매가 됐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부는 어, 그 달러 토큰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음, 달러 토큰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세 음, 변동이 없는 토큰이 있어요. 그걸 글로 음, 옮기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달러로 바꾸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장기 아, 투자로 간 다음에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왔다 갔다 불안하니까 제가 그쵸. 일부를 달러 토큰이라고 달러랑 시세가 똑같은 1달러에 1코인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로 옮겨놓고 나머지는 이더리움에 있는데, 달러로 치면은 140K? 1억 5천, 네, 1억 5천 정도 1억 지금 5천 판매가 정도. 됐어요. 이 디지털 아트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군요. 네, 저는 이제 5월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5개월 네, 됐으니까.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판매가 됐고, 앞으로는 전 더 재미난 작업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연속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음, 자신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음, NFT 자체가 워낙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냥 그런 작품 하나하나가 뭔가 비싼 가격에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요즘에 좀 추세가 전시 같은 걸 해요. 그 음, 패키징으로 묶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그 큐레이터로 인해서 음, 10명의 아티스트가 동시에 드랍을 하는 거죠. 그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이제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이고, 음,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이 그냥 자기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음, 이런 이벤트 안에서 활동하는 작가? 이런 게 조금 더 주목받고 있어요, 요즘에. 또 하나로는 피지컬 토큰이라고 해서 음, 구입한 사람들이 실제 실물, 뭔가 작품, 실물을 볼 수 있게 기념비 할 수 있는 네, 그런 디바이스라든지 뭐
박스 킷 아니면 설티피케이트 문서 같은 거 이런 거를 그쵸. 같이 배달해줘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리셀할 때 이제 조금 애매해져요. 요즘에는 그렇게 뭔가 피지컬, 디지털이라고 해서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NFT 관련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피드 중에서 아트 전시 같은 것도 초청 받으시고 하지 아, 네.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 최근에 이게 또 피지컬 갤러리에 네. 디지털 아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좀 대표적으로 LA 아트쇼가 네. 올해 LA에서 이제 가장 큰 디자인 박람회 같은 그런 네네. 그 미술 박람회인데 네. 올해부터 이제 NFT가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네. 크리스티도 NFT 아트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실제 그 전시장에 디지털 아트가 드랍하고 판매하는 게 시작된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 NFT를 하면서 한국의 아티스트 분을 알게 됐고 음, 여기에 LA에 원래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알게 돼서 음, 그분이 이제 전시에 이제 LA 아트쇼에 자기의 부스에 NFT 아트웍을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데 음. 사실 그 전시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 오리지널 아트만 파인 아트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드랍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네. 이거 그 전시장에 온 사람들이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은 네. 옛날엔 그냥 바로 거기 돈 주면 이렇게 사는 거지 않냐. 근데 네. 여기는 플랫폼에 올려야 되는데 그 실제 전시장에 있으면 어디 플랫폼에 올릴지도 다 정해야 된다. 이런 음, 거부터 해서 굉장히 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음, 결국에는 뭐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음, 그때 당시 슈퍼레어에서 음, 또 어디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거기서도 한 그 LA 아트쇼의 가장 입구에 가장 음, 화려하게 한 8개의 작품을 NFT를 판매했어요. 거기서 음, 그 작품들은 거의 다 판매가 됐고 거의 이제 음, 12더 뭐 이상의 가격에 음, 거래가 이루어졌고 음, 그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죠. 파인아트 음, 전시장에 NFT 작품이 제일 메인에 서 있었고 음. 그게 이제 점점 뭔가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전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스크린을 걸어놓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는 이제 스크린이 있고 QR코드가 같이 이제 제공돼요. 그래서 음. QR코드를 하면은 이제 그 NFT 마켓 플랫폼이 이제 열리는 거죠, 페이지가. 거길 그래서, 들어가지는구나. 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제가 네. 있던 전시회장은 이제 큰 모니터에서 제 작품이 루핑되게 재생되고 네. 있었고 거기에 네. QR코드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를 따라가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슈퍼레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좀 새로웠어요. 그 모니터가 아니라 굉장히 뭐 벽 같은데 딱 아주 딱 벽에 그냥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것도 이제 새로운 업체인데 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한 TV 같은 데 하는 게 아니라 뭐 블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붙이면은 벽에다가 음. 거기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선명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것도 좋다 얘네 왜냐 NFT 자체 새로운데 디스플레이도 새로운 걸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LED로 하냐, LCD로 하냐, OLED로 하냐에 그쵸 따라서 그쵸 작품 퀄리티가 달라 맞아요 보이겠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일반 TV가 아니라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쓰면 더 돋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팁을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오프라인에서는. 네, 여기서는 무조건 새로운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새로운 음. 시도랑 새로운 걸. 왜냐면 NFT에 작품을 투자하는 사람들 자체가 음. 새로운 그러니까 미래적인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음. 거기에 기꺼이 자기가 먼저 선두주자가 된다는 거에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까도 그런 사람들 왜 모으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의 제가 아는 컬렉터 분들은 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미리서부터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음. 미래가 될 거다. 그래서 음. 그때 투자한 금액이 뭐 몇백 배가 뛰어서 되게 부자가 음.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음. 직접 그런 토큰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작품도 그래서 처음에 사이파이적인 게 인기가 많았어요. 뭔가 음. 미래적이고 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다들 익숙해졌으니까 음. 아예 여기에 또 새로운 미래적인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음. 저도 인터랙티브 아트를 한다든지 작품 업로드할 때 유용량 제한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50메가 이하로 올려야 돼요, 작품을. 아, 50메가면 되게 음. 작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 같은 거. 영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거죠,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데 네. 그 영상 자체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많아져요. 그래서 얘네가 아,
용량을 대폭 줄여야 되는 선택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퀄리티 그런 거보다 메시지적인 거랑 그런 아티스트적인 걸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 용량 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원작자도 여전히 본인 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하고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네, 이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네, 제가 제 작품을 NFT에 올려서 컬렉터가 네, 사잖아요. 네. 그럼 그 작품을 컬렉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작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돼요. 제 작품을. 음, 심지어 제가 유료 제품을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작품을 NFT에 팔았다는 것 자체는 네, 그 소유권이라고 해서 그 네, 작품이 예를 들어 에이시메터리 타이틀을 산 사람은 네, 에이시메터리 탄 이 작품, 이 플랫폼에서 산 작품이 소유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유자라고 써 있고 거기에 그 컬렉터 이름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그냥 샀다고 증표만 하는 거지 이 음. 사람이 이 작품을 활용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작품이 이런 웹사이트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심지어 그것마저도 네, 없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 컬렉터 중 한 분이 네, 전시회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시장을. 그래서 네, 제 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저 네. 제품을 자기 갤러리에 전시를 해도 되냐고 저한테 계약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그래서 따로, 오히려 아예 음,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냥 심지어 제가 그 원래 작품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오히려 음, 제가 더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음, 원작자가.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산 사람들의 입장은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 아트처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값지게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그거를 뭐 리셀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희 회장의 이번에 네. 컬렉션이 엄청나게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재산으로서 아트를 소유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NFT를 통해서 작품을 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 재산이긴 한 거죠. 그 네,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재산은 그러니까 이분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일단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이분들은 저작권이 없어도 자기한테 소유권이 생겼잖아요. 이 네, 작품에 소유한 사람은 누구다라는 게 알려졌으니까, 네, 사실 멀리 봤을 때는 미래에는 이제 NFT가 더 상용화 될 것이고,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상에 전시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제 그렇죠. 디지털 세상에. 그게 음, 오히려 실제 우리가 가서 전시를 보지 않아도 더 값진 전시장이 될 수 음, 있잖아요, 미래에는.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음. 그거에 투자를 마땅히 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나중에 연결이 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계약이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디테일해질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실제로 판례도 없고, 네, 굉장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가능한 건 블록체인으로 그 코드만 있다는 것만 사실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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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정확한 법적인 싸움이 있었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두리뭉실하다. 그리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거래가 고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냥 음, 흥미로운 일이고, 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도전해볼 찬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한테.